안녕하세요.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을 위한 맞춤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응급 현장의 정말 중요한 첫 단계죠. 전반적 조사. 이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현장에서 이 초기 평가, 이게 단순히 환자를 그냥 쓱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여기서 얻는 정보들이 그 이후의 모든 처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. 정신 상태부터 외향, 행동까지 좀 체계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관찰이 필요하죠. 가장 먼저 그럼 환자의 의식 수준, level of consciousness부터 확인해야 할 텐데요. 환자가 깨어 있는지, 질문에 반응은 하는지, 자료에서는 그 AVPU 척도를 언급하는데 현장에서 이걸 좀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할까요?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ABPU, 그러니까 Alert, Voice, Pain, Unresponsive. 이 각 단계별 반응을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여기서 핵심은 어떤 자극, 예를 들면 그냥 목소리인지 아니면 큰 소리인지, 복장표 문지르기 같은 구체적인 통증 자극인지, 이런 자극에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. 아, 상세하게요. 네, 이 초기 신경학적 평가가 때로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요. 다음은 이제 외모랑 행동 관찰 차례인데요. 자세라던가, 불안감, 움직임, 또 위생 상태 같은 거요. 네네. 이런 게 이제 우울이나 불안, 아니면 자료에서 언급된 기질적 뇌질환 같은 문제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, 이런 거죠. 맞습니다. 특히 자료에서 좀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양측 비교 관찰의 중요성이에요. 양측 비교요? 네. 예를 들어서 한쪽 팔다리만 힘이 좀 없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. 이러면 뇌졸중 같은 국소적인 병변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또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면 같은 얼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특정 질환을 암시하는 비언어적인 단서들,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환자가 말하는 방식, 그러니까 언어 평가도 중요하겠네요. 말의 속도나 크기, 명료함 이런 걸 보는데 네,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. 자료에서 그 실어증을 정신질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.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. 표현성, 수용성 실어증 이런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현장에선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? 중요한 지점인데요. 예를 들면 환자가 말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하거나 이걸 표현성 실어증이라고 하고요. 반대로 말은 막 유창하게 하는데 내용을 잘 이해 못하거나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이게 수용성 실어증일 수 있거든요. 아, 이게 뇌기능 손상, 뇌기능 손상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경학적 징후인데 환자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 때문에 자칫 심리적인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. 네, 이걸 자료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감정 상태, 기분 평가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? 슬픔, 분노 같은 감정을 관찰하고 이게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네. 심근경색 환자가 불안해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너무 태론해도 오히려 이상 신호일 수 있다. 이 점이 좀 흥미롭네요. 그렇죠. 그 상황 맥락 안에서 감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자료에서는 특히 우울감이 관찰될 경우에 조금 어렵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? 이렇게 자살 충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아, 직접적으로요? 네. 이게 환자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. 네. 생각의 흐름이나 내용, 그러니까 사고 과정과 인지, 평가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. 이야기가 자꾸 옆길로 샌다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없는 기억을 꾸며내는 자과증 같은 걸 언급하네요. 이런 건 어떻게 딱 포착하죠? 네,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다거나 대화 주제가 논리적인 연결 없이 계속 바뀐다면 이건 사고 과정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자과증 같은 경우는 기억력 장애가 있는 환자가 그 빈틈을 메우려고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현상이고요. 아, 무의식적으로요? 네,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나 망상, 환각 같은 거요. 이게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약물, 감염, 대사 이상 같은 다양한 기질적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어요.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병식,
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인 판단력. 이건 어떻게 평가하나요?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런 질문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런 직접적인 질문도 도움이 되고요. 아니면 만약 길에서 주인이 없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같은 가상 상황 질문을 통해서 사회적인 판단력을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런 방법도 있군요. 네, 병식이나 판단력 손상은 환자의 치료 수능도나 또 자가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평가 항목이죠. 과 집중력인데요. 진압력, 그러니까 시간, 장소,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숫자 외우기, 단어 기억하기 같은 검사들이 있군요. 네, 자료에서는 특히 그 새로운 정보 학습 능력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진압력 상실은 선망 같은 급성 혼돈 상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단어 몇 개 알려주고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보는 거. 이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치매 초기나 다른 인지기능 장애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물론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진단은 아니죠. 이러한 관찰 소견을 정확히 기록하고 전달해서 다음 의료팀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,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전반적 조사에 대해서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단순하게 그냥 체크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이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연결해보는 게 핵심이겠네요. 맞습니다. 응급구조사로서 정말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초기 평가에서 얻는 하나하나의 정보 조각들이 다 모여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전체 그림을 만들게 되고요. 결국 이게 환자의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그 세심한 관찰과 정확한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릴게요. 오늘 다룬 이런 표준적인 평가 항목들 외에 만약 환자의 문화적 배경이 좀 다르다면요. 이런 전반적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 방식이나 감정 표현, 행동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아,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.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좀 민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